저는 한국인을 혼내주려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왔어요. 5년 동안 한국어로 된 욕을 외우고 한국 지도를 보며 증오를 키웠고 제 인생을 망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한국어로 꿈을 꾸고 한국인과 가족이 되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스 슈미트입니다. 29살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독일인이죠. 하지만 제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과 한국인들을 세상에서 가장 증오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17살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단 한 명, 제 쌍둥이 누나 소피아였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서로만 의지하고 자랐어요. 소피아는 저보다 12분 먼저 태어났지만 항상 저를 보살펴주는 든든한 누나였죠. 소피아는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이올린을 너무나 아름답게 연주했어요. 베를린 음악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입단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소피아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새로운 교환학생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민재라는 남학생이었죠. 민재는 피아노를 전공했고 외모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재능도 뛰어났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소피아는 그와 듀엣 과제를 하게 되면서 친해졌고 곧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나도 연애할 나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피아가 점점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매일 연습하던 바이올린을 자주 쉬게 되었고 민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와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민재를 만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소피아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루카스, 나 민재랑 한국 가기로 했어. 거기서 음악 공부 계속하고 싶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나, 제정신이야? 베를린 음대를 버리고 오케스트라 입단 준비는 우리 함께 살기로 한 약속은 소피아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민재를 찾아가 따졌어요. 당신이 우리 누나를 꼬드긴 거죠? 당신 때문에 누나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민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루카스, 이건 소피아의 선택이야. 나는 그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뿐이야.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결심은 확고했고 결국 그녀는 민재와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첫 6개월간은 연락이 자주 왔어요. 소피아는 행복해 보였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문자 답장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독일 대사관에 연락하고 한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했지만 소피아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민재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도 이미 번호가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 한국에 대한 증오가 자라나기 시작한 건 한국인들이 내 누나를 데려갔다. 그들이 내 누나를 어디론가 숨겼다. 저는 온라인에서 한국 관련 뉴스만 나오면 악플을 달았고 한국 음식점을 보면 침을 뱉었습니다. 한국인을 거리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갔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학도 중퇴하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증오와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내 누나를 찾아낼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할 거야.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번 돈을 모아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2018년 저는 증오와 복수심을 가득 안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싸구려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소피아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홍대 근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재개발로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는 홍대 거리를 정처 없이 걷다가 한 무리의 젊은이들과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제 안에서 5년간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죠. 야, 뭐 하는 거야? 저는 영어로 소리쳤고 그 사람을 밀쳤습니다. 순식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들 중 한 명을 때렸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붙잡았죠. 누군가 경찰을 불렀고 저는 파출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어 통역을 해주던 자원봉사자가 있었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인 여성, 박순자 씨였어요. 그녀는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대답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차분한 눈빛에 뭔가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소피아 이야기, 민재 이야기, 그리고 제가 왜 한국을 증오하게 되었는지. 순자 씨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그 민재라는 사람 성함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프린트물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는 그걸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사람, 혹시 키가 크고 왼쪽 귀에 작은 점이 있었나요? 네, 어떻게 아세요? 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기꾼입니다. 본명도 김민재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서 유학생들, 특히 외국인 여학생들을 속여 한국으로 데려온 다음 인신매매 조직에 넘기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5년 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지금 수감 중입니다. 당신 누나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어요.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시아 여성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누나는 어디 있어요? 누나는 지금 어디 있냐고요? 순자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찰에 연락해서 당신 누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루카스 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먼저 좋은 소식은 당신 누나를 찾았어요. 정말요? 지금 어디 있어요? 대구에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쁜 소식은 당신 누나가 5년 전 그 사기꾼에게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었어요. 지금은 한국의 한 NGO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데. 부상이요? 무슨 부상이요?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순자 씨와 함께 대구행 KTX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순자 씨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민재의 정체를 알아챘고 탈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직원들에게 쫓기다가 계단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쳤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한국인이 구조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 조사를 통해 민재 조직이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독일로 돌아갈 경제적 여력도 없었죠. 그녀를 구조했던 한국인들이 설립한 NGO에서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은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웠대요. 동생에게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고. 그리고 당신이 이미 자신을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저는 한국을 증오했지만 정작 소피아는 한국인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대구의 보호시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소피아를 봤습니다. 루카스? 소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소피아도 울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루카스. 내가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녀를 구해준 사람은 이정훈이라는 3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쫓기는 소피아를 보고 도와줬고 병원비까지 대신 내줬죠.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NGO에서 소피아를 보호했습니다. 정훈 오빠는 천사 같은 사람이야.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힘든 과거가 있었대. 자기 여동생이 비슷한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거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대.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루카스 씨죠? 저는 이정훈입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누나를 구해주셔서. 정훈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소피아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많은 걸 이겨냈죠. 그날 저녁, 저는 그 NGO 시설에서 다른 피해자들도 만났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20대 여성, 필리핀에서 속아온 30대 여성.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돕는 한국인 봉사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재활 치료를 돕고 법적 지원을 해주고 심지어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까지 마련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정훈 씨와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루카스 씨, 저는 당신이 한국을 증오했다는 걸 압니다. 순자 씨에게 들었어요. 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이해합니다. 한국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민재 같은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신 누나를 구한 사람도 한국인이고 지금 당신 누나를 돌보는 사람들도 한국인이에요. 세상 어디나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섞여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간의 증오가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대구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소피아 곁에 있고 싶었고 동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정훈 씨는 저를 NGO 봉사자로 받아들여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부터 시작했죠. 청소하고 장보고 피해자들의 짐을 옮겨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저의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줬어요. 그녀는 젊었을 때 독일에서 10년간 살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외국인 지원 봉사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루카스, 증오는 독약이에요. 당신 자신만 아프게 하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약이에요. 당신 자신도 다른 사람도 치유하죠. 저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NGO에서 봉사하고 소피아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소피아가 다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휠체어에 앉아서도 바이올린은 연주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활도 제대로 못 잡았지만 재활 치료와 연습을 통해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NGO 시설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었어요. 소피아가 베토벤의 로망스를 연주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피해자들도 봉사자들도 저도. 그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어요. 그건 희망이었고 치유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나 더 이상 독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여기가 내 집 같아. 이 사람들이 내 가족 같아.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곳에서의 1년이 독일에서의 20년보다 더 의미 있었으니까요. 정훈 씨는 소피아에게 NGO에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소피아의 연주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소피아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훈 씨처럼, 순자 씨처럼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이제 꽤 유창하게 구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정훈 씨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했어요. 또 남자한테 속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정훈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소피아를 사랑했고 소피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식 날 소피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만약 민재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정훈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행복해. 저도 그랬습니다. 만약 소피아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제가 한국을 증오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저는 NGO에서 일하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인신매매 예방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학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더 이상 증오하지 않습니다. DJ님,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증오는 쉽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미워하고 복수를 꿈꾸는 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건 당신을 파괴할 뿐입니다. 진짜 어려운 건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을 진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한국을 증오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이곳의 사람들은 저에게 인간성을 되찾게 해줬습니다. 다음 달에 저는 한국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루카스 슈미트에서 이루카스로 이름도 바꿀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이곳에서, 소피아 곁에서, 이 아름다운 사람들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한국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을 미워했던 시간들에 대해.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해요. 대구에서 루카스 슈미트. 아니, 이루카스 드림.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노트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